LNG 화물차 도입 등 5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권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반발하고 나서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항의 자동차 수출이 전면 중단됐고 부산 등 주요 항도 마비됐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멈추는 등 기업의 조업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장관 비공식 접촉에서 미국은 업계 주도의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3차 협상은 내일 열립니다. 서울 일부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들이 심야 교습 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로 넘어가 원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작가 이문열 씨가 촛불 집회는 국헌 문란 행위로 이에 맞설 의병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해 인터넷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가 닭을 사들이자 AI 발생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밤중에 닭을 몰래 실어다가 수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최고 20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호우특보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Talk, play, love.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지원책과 강경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파업을 불법 행위로 간주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종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화물 운송 시장의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현재 2만 1,000대인 컨테이너 차량을 17%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당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씩 화물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경유보다 연료비가 30-40% 싼 LNG 화물차 보급을 추진하고 LNG차 개조 비용으로 한 대당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범위는 현행 10톤 이상에서 모든 화물차로 확대됩니다.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 운임제는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연구 용역에 착수해 시간을 두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단계 근절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올해 안에 표준 운임제를 법제화하며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1,800원 밑으로 내려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불법 행위,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내놓은 셈입니다. MBC 뉴스 김종경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전재호 기자. 예, 화물운송연합회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예, 정부와 화물연대는 1시간 전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협상장 밖으로 거친 소리와 고성이 간간히 새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표준유율제 도입 시기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오늘 장관들이 발표한 대책은 사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간부회의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일부터 더욱 강력하게 행동해 나갈 겁니다. 행동에는 행동이고 대화에는 대화입니다. 정부 협상과 별도로 운송료 인상 협상은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이뤄졌습니다. 물류회사들이 마지막 카드라며 16.5% 인상안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30% 인상을 요구하며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시한 그 요율은 우리로서는 최종안이고 운송 거부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화물연대가 반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협상의 끈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밝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화물운송연합회관에서 MBC 뉴스 전종우입니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한계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차주들은 잠정 합의를 하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운임 인상 폭이 문제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항 자성대 부두 안에서만 몰도록 돼 있는 야드 트레일러가 부두 밖을 오가며 쉼없이 화물을 나릅니다. 군용 트레일러까지 가세해 비상수송에 나서고 있지만 쌓아둔 컨테이너는 오히려 4단에서 5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산항 북항의 14개 부두 가운데 9개 부두의 컨테이너 장출이 85%로 한계치를 넘어섰고 특히 중앙 부두는 106%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철강 화주인 YK 스틸이 운송업체 3곳과 운송료 인상률 20%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참가 차량 가운데 200여 대가 처음으로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500여 대의 차량이 운송 중단 상태여서 하루 평균 3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항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역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지는 부분이 최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광양항도 개항 이후 처음으로 평균 화물 운송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목포항에서는 기아 자동차의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인천항과 평택항의 평균 화물 운송률이 10%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전국 항만의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에는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생산 라인이 오늘 하루 종일 멈춰섰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완제품 반출이 되지 않으면서 쌓아놓을 야적장 공간이 부족해 하루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삼성 광주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공장 설립 이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출하된 제품량을 파악한 뒤 조업 재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 협력업체들도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도 견뎌내기 힘든 그런 심정인데 절대 매출에서 매출이 줄다 보니까 대우 일렉트로닉스도 수입 원자재 공급이 중단돼 전자레인지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췄고 다른 제품 생산도 곧 중단될 형편입니다. 그건 부품이 100개 부품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하나 만들어진다든가 냉장고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나 벌써도 못 만드는 거잖아요. 또 여수산업단지에서도 휴캠스와 KCC의 일부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조업의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애꿎은 가축들이 생으로 굶거나 죽게 생겼습니다. 옥수수 같은 원료가 항구에 묶이면서 사료 공장이 생산을 중단해 사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축산 농가는 힘듭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양계 사료 공장입니다. 사료 원료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두박을 많게는 1,000톤까지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매일 25톤 차량 40~50대가 사료 원료를 가득 싣고 이곳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흘째 운송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불과 30분 떨어진 인천항에 곡물을 쌓아놓고 있지만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자정을 준비해서 중요한 원료 몇 가지만 긴급히 편법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서 생산. 전국 94곳 사료 공장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업계는 짧게는 하루, 길어봤자 사흘치 원료만 확보하고 있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애가 탄 건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단체들은 화물연대 측에 공문을 보내 운송 중단으로 사료 공급이 중단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닭이나 오리가 4시간 이상 굶겼을 경우에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깃털을 쪼아갖고 피부에 손상으로 인하여 급기야 사재기 조짐까지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급하던 물량으로 제한해서 그런 제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사료값에 화물연대 파업에 불똥까지 튀면서 축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2일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치 파업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이고 3일부터 산별 노조별로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투쟁 계획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달 말까지는 대규모 촛불 집회 결합 기간으로 정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일정을 맞춰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위생 조건이 관보에 게시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 밖에 대운하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관련 업종별로 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파업은 분명히 정치 파업이고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볼모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은 물론 조합원들도 수용하기 어려운 자체 찬반 투표가 사실상 부결된 현대차 노조도 파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침이 하달되면 총연투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라도 수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반대하는 노조원도 적지 않아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노동 조건과 관계없는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쇠고기 문제와 개별 사업장의 파업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어제부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가 오늘 일단 해산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에서 지켜본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대학로에 집결했던 건설노조 조합원 10,000명이 오늘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 집결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앞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노조 대표들이 차관을 만났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되고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정착 단계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관철이 되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건설 현장의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 하청업체까지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서너 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더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하청업체와 쓰게 돼 있지만 실제로 덤프기사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 불법 하도급 업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를 어떻게 없애서 건설업체가 직접 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할 것이냐. 근데 뚜렷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대주는 대책도 관급공사는 정부가 보증했지만 6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내일부터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와 경유 직접 공급이 정착되는지를 보고 파업을 계속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미국 측이 쇠고기 수정안을 들고 오늘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비공식으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 열리는 3차 협상이 고비입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귀국길에 올랐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온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오늘 수전 시험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공식으로 접촉했습니다. 무역대표부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오늘 접촉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으로 가지 않도록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요청해왔는데 미국은 업계 주도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끝낸 협정문의 내용을 바꿔선 안 된다는 미국 의회의 압박도 거셉니다. Our two countries reached an agreement. Our two sides should live up to all the terms of the agreement, both sides. 이런 배경 때문에 내일 열리는 3차 협상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협상팀에 새 지침을 주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기술 협의에 따라 내일 열릴 3차 장관급 회담은 이번 추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 내용에 따라 타결이냐 장기화로 가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네, 협상이 이렇게 어려운 건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 증명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왜 미국은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지 김주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으로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명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미국이 각 나라와 맺은 수입 위생 조건에 맞게 쇠고기가 수출되도록 민간업자의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 개의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면서 수출 증명 프로그램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다시 살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를 검역관이 감독하는 한국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어떤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기준을 먼저 하달하고 그걸 준수하는지 여부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거꾸로 민간업자가 신청을 하고 연방정부는 확인만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정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 조건의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감독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자율 규제여서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업자들의 위반에 대해서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보증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없는 거죠. 정부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율 규제를 정부가 감독하고 강제하는 기술적인 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양국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PD수첩이 보도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종 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PD수첩팀은 지탄을 받고 있는 농식품부가 진실을 알리려는 방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된 장마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천둥 번개가 치고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고 한라산에는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 9시에는 해남과 여수 등 전남 남해안 지방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늦게부터는 서울 등 전국에 본격 장마가 시작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산간 지방이 100에서 200mm,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과 경남 지방은 최고 1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늦게 전남과 광주 지방, 내일 아침에는 충남과 서울, 경기 지방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는 상층 한기 유입으로 인한 대기 상하층 간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적인 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중서부 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토요일부터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는 장마 전선이 한반도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일주일에 서너 차례 비를 내리는 전형적인 장마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은 올 장마를 또 무방비 상태로 맞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복구 중인 곳이 많은데 설상가상,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까지 겹쳐 공사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장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현장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근 등 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량 가설 공사가 이틀째 중단됐습니다.
건설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가면서 덤프트럭마저 운행을 멈추자 포크레인으로 흙을 나르는 궁여지체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돼가지고 긴급 이제 피해를 예상 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덤프가 없어가지고 지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공사에 쓰이는 철근이 쌓여있던 야적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철강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자 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의 한 국도공사 현장입니다. 절개지 곳곳이 벌건 속살을 드러낸 채 장맛비를 맞고 있습니다. 역시 콘크리트와 자재가 바닥나면서 이틀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천. 수해가 난 지 3년째지만 아직도 복구공사의 공정률은 50%에 불과합니다. 겨우 하천 폭만 넓혀놨을 뿐 하천 바닥에는 거대한 돌무덤과 흙더미가 뒤엉켜 되레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렇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불안이 오지. 그럼 또 수해만 낸다면 또 헛공사를 한다. 이거. 임시 방편으로 해놓은 수방 대책도 문제입니다. 산림이 훼손된 산 꼭대기 허벌판에 어린 나무를 심고 산 비탈에는 풀씨를 뿌려놨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어느 정도나 견뎌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야간 학원을 마친 서울 강북 학생들이 경기도로 건너가서 심야 학원으로 갑니다. 심야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끝모를 경쟁에 내몰린 학생과 학부모를 조윤정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최대의 학원가. 밤 10시가 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통학버스로 북새통인데 유독 버스 한 대만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학생들을 태우고 출발한 이 버스는 간선도로를 타더니 이내 서울을 벗어납니다. 30분 동안 달려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또 다른 학원 앞입니다. 강사와 함께 학생 수십 명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11시부터 다시 교습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려는 중학생들로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경시대회 입상이 당면 목표입니다. 수학 같은 거나 과학 같은 거는 다 고등학교 선행하고 있어서요. 고등학교 2학년 거 수학 들어가고요. 생물은 대학교 교재로 하고 있어요. 서울에선 밤 10시가 넘으면 학원 수업을 못하게 하자 이처럼 경기도에 있는 학원까지 와서 새벽 늦게까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심야 학습에 대한 규제가 없어 새벽까지도 학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갖고 경시대회가 코앞이니까 그래도 급하니까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죠. 심야 교습은 새벽 2시가 돼서야 끝납니다. 경기도 경계를 넘어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 새벽 2시 반이 넘어갑니다. 목동이나 아니면 강남 대치동 있는 애들 항상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희희덕덕 이렇게 놀고 있을 때 걔네들은 눈에 있는 햇빛이 다 떠지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너네 뭐 하고 있냐고.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 부족한 잠은 낮 동안 주요 과목 이외에 학교 수업 시간에 보충합니다. 자야 돼요. 그래서 주요 과목은 좀 듣고 그 외 과목은 좀 자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듣고 어떤 거 할 때는 자요? 기가 보다 부모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비 장난 아니에요. 올림피아드 하면서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은 둘이 합쳐서 지금 100만 원 벌이니까 아휴 자식이 좀 하겠다는데 참 그게 그래요. 경기도까지 오가며 새벽 수업을 하는 곳은 이 학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학원 한 곳에서만 서울의 3개 학원이 심야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몇 시에 끝나나요? 1시 반이고 2시. 학원 측은 강남의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강남 쪽이나 아니면 돈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시간에 과외라도 돌립니다. 근데 이 강북에서는 아이들을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주어야지만 교육당국은 단속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그 학원이
의정부에 가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 규제 차이라는 빈틈을 노려 학원들은 심야 원정 학습을 하고 있고 지친 학생들은 밤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에 대해서 섭섭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에 신뢰가 없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OECD 장관회의 환영사에서 인터넷은 창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이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하고 있다고 작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광우병 위험 주장이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심각한 사태로 번졌다는 현실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인사 때 인터넷 전담 비서관 자리를 신설해 사이버 여론 형성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네티즌들은 인터넷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작가 이문열 씨가 오늘 촛불 집회에 대해서 내란, 헌법 파괴, 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던 엿새 전 평가에서 엄청나게 멀어졌습니다. 이승용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11일 신작소설 초안지 발표 기자회견장. 이문열 씨는 촛불 집회를 위대하다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 같습니다. 이문열 씨는 그러나 오늘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촛불 집회를 불장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불에 대게 됩니다. 너무 이 촛불 장난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문열 씨는 오늘 오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한술 더 떠 촛불 집회는 내란에 준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100일 된 대통령 나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됐으니까 이거는 국헌 문란 행위고 내란에 준하는 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란에 처했을 때 의병이 일어났던 것처럼 촛불 집회에 맞서는 의병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엿새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배경은 뭘까? 이문열 씨는 그새 집회의 성격이 변질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시행하지도 않는 정책을 반대하겠노라고 가서 나선다든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미 내가 생각하던 그 촛불이 아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할 말은 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문열 소설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용입니다. 불법 영화 파일을 유통시킨 인터넷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촛불 집회를 생중계한 사이트 아프리카 운영자가 구속돼 정치 탄압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5명 가운데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생중계해온 아프리카의 운영자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직업적으로 영화 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고 회원들에게 다운로드를 받도록 해 불법 유통을 부추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운로드 비용을 9대1로 나눠 가지며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사실상 불법 유통을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저장 공간을 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저장 공간은 그냥 줍니다. 그냥 주고 그다음 수익 구조는 다운로드를 받을 때. 나우콤 측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업로드와 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는데도 대표를 구속한 것은 무리한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촛불 집회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수사가 촛불 집회와는 상관없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며 나우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9일 국민 대토론회와 20일 쇠고기 재협상 시한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서 대운하와 교육 문제 등의 5대 현안으로 확대한 것은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은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한 것이었고 의제가 확산되면은 그건 정치적인 거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기계적이고 매우 형식 논리적인 구분법이라는 생각. 문제를 키우는 건 정부고 광우병 쇠고기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또 촛불 집회 참가자가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10일 날 100만 촛불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할 말을 이제 다 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일정한 조정기다 이렇게.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오는 21일 예정된 집회를 통해 또 한 번의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권 퇴진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촛불 집회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가 닭을 사들여 축산농에게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를 악용해서 엉뚱한 곳에 닭들이 피해 지역으로 둔갑해 돈을 챙겨갑니다. 별개 다 둔갑을 합니다. 정태우 기자가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닭 사육 농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만여 마리의 닭을 실은 6대의 운송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가까운 도축장을 놔두고 2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전북 김제. 계량소에서 닭의 무게를 재는 사이 운전자는 사무실에서 서류 한 장을 받아듭니다. 곧이어 도축장에 제출된 이 서류에는 닭의 출하 장소가 충남 예산이 아닌 김제 공덕의 농가로 돼 있습니다. 멀쩡한 충남 예산의 닭을 굳이 전북 김제 닭으로 속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4월 김제에서 첫 AI가 발병한 이후 정부는 반경 3km 이내 위험 지역의 닭은 살처분하고 반경 10km 경계 지역 내의 닭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값이 폭락한 다른 지역의 닭들을 AI 지역의 닭인 것처럼 위장하면 정부 수매로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가격차가 클 때는 킬로그램당 400~500원, 만 마리 출하에 1,000만 원 가까이도 챙겼습니다. 중간 업자가 나타나서 그 닭도 농가에서 싸게 사서 이쪽 지역으로 수매를 시키는 거죠. 그걸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기는 거예요. AI가 확산되면서 해당 시군에서는 닭 출하 시 이상 여부를 직접 검사 확인하고 AI 임상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증명서 원본이 한꺼번에 여러 장 발부되는 데다 유효기간도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출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추적은 다 못하죠, 솔직히. 이렇다 보니 AI 임상검사 증명서가 엉뚱한 중간업자에게 넘어가고 정부 수매 직전 계량소에서 바꿔치기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경계 지역에서 닭의 반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며 밀반입되는 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우리 경계에 쳐서 어디엔가 기재가 돼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고.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두르지도 않았다면 저희는 그러면 뭐 공중에서 날라왔나요?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심대평 선진당 대표 총리설이 나돌면서 새로운 보수 대연합 아니냐는 논란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대평 대표는 감독이 부르면 구원투수로 나갈 수 있다며 총리직 제의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장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회창 총재는 대통령과의 회동 그리고 심대평 대표 총리설을 둘러싼 보수 대연합 논란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보수의 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잘못해서 생긴 위기인 만큼 보수 대연합으로 풀 성질이 아니란 겁니다. 보수의 세가 모여야만 이 난국을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는 그것은 제대로 정확한 인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심대평 대표는 이 총재와 미묘한 시각차를 나타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MBC 기자와 만나 지금 나라에 필요한 건 원포인트 릴리프, 즉 단 한 명의 타자만 상대하고 물러나는 구원투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회 말 어려운 상황에선 선발 투수감이든 구원투수감이든 누구든 감독의 지명이 있으면 등판하는 게 아니냐며 경우에 따라선 총리직 제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3당 야합 기도라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친박과 자유선진당까지 견인해서 보수 대야합을 추진하는 것은 90년 3당 야합을 통한 보수 거대 여당인 민자당의 출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친박 인사 복당은 어디까지나 당 화합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보수 결집이라든지 어떤 정치 공학적인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선 보수 대연합이 아니라 지지 기반의 복원이라며 논란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수 결집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정책 전환이 본질적 해법이라는 인식이 엇갈리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민주당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합니다. 정세균 추미애 의원과 정대철 고문의 3파전 구도입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당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대표가 필요하다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얼굴의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면모일신하고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 선포식으로 추 의원 출마 회견에 맞불을 놨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확실하게 탈바꿈시키자고 하는 것이 뉴민주당 플랜입니다라고 30년 정치 역정을 앞세운 큰아들론의 정대철 고문까지 대표 경선은 3파전입니다. 마지가 책임을 갖고 민주당을 복원시키고 그 민주당을 하나의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서 정권 기체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섰다는. 최대 변수는 추 의원과 정 고문의 단일화 여부 그리고 대의원의 30%를 차지하면서 결속력도 강한 옛 민주당계의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명선거 서약식을 시작으로 18일간의 당권 경쟁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대의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흘 뒤 경북도당 당원대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 부주석이 북한에 갔습니다. 최근 진전되고 있는 북미, 북일 관계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오늘 평양 공항에 도착해 양영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부주석은 북한 방문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와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핵 신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6자 회담을 열어 핵 폐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북한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과 북한 지도부는 또 대북 식량 지원의 양과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의 방북에 앞서 북중 양측은 3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의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사전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부주석 자리에 오른 뒤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북한을 택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중국의 영향도 확보도 하고 나름대로 영향 확보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간접적인
북중 두 나라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때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도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위기. 오늘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괜찮은 건지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정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노이시 곳곳에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대규모 건설 공사들이 한창입니다. 최근 잇따른 환율 상승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크게 뛰면서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은 작년 대비 한 40%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환율 상승 못지않게 베트남의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지금 월급으로는 쌀값 대기조차 벅찬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Nhưng mà chắc cũng không trở về cái mức mà số ban đầu. Còn đi chợ thì em thấy là mỗi thứ nó cũng lên một chút. 대부분 섬유업체인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올 들어 30%나 임금을 올려주고도 여전히 임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점점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 들어 베트남 내 파업 건수는 300건으로 작년에 3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근거가 있는 기업들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Vietnam has incredible potential, and over the next 5 years, we think Vietnam will actually grow very strongly. 인플레이션이 가라앉고 이번 기회에 무분별한 투자 경향까지 해소되면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고유가 대책에 따른 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보면 고유가 극복 민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데 3조 원, 철도 조기 개통이나 국도 건설에 1조 1천억 원, 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 등의 8천억 원이 쓰입니다.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고유가 대책으로 공동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한일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논의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서머타임제 실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지난 2월 오렌지 주스 등 15개 품목의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칠성사이다와 미란다의 가격을 10%, 펩시콜라는 5%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낙농유구협회도 오늘 사료값이 폭등한 만큼 우유 회사로 공급되는 목장 원유 가격의 인상을 각 회사에 요구하고 있어서 조만간 우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의혹을 단정적 어조로 유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이익을 내는 데만 급급해 환경 파괴를 눈감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김연경 기자입니다. 가죽 제품을 염색하는 염료가 겐지스 푸른 강물을 시커멓게 오염시켰습니다. 이유는 얻었지만 인도인의 영혼은 악취로 물들었습니다. 근대 산업사회의 최고 가치는 이익 창출. 환경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기상이변과 질병, 환경의 역습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절대적 위기감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 600여 명을 오늘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발전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Investors and business are for the first time in a very systematic manner exploring together how sustainability issue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questions can be explored together.
환경 문제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삼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and investment involvement in climate change over the last 3 or 4 years has speeded up, and they understand it's not just a risk, it's an opportunity. 실제로 청정에너지 시장은 지난해 773억 달러에서 2017년 2,545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유엔 협약기구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기업도 118곳이 가입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100대 지속가능 기업에는 아직 한 곳도 없지만 이번 서울선언은 시작의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 경남 지방은 40에서 120mm,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지역별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전남 지방에서 오늘 밤 늦게부터고요. 이 충남과 전북 지방은 내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경기 지방은 내일 아침에, 강원 영서와 경남 지방은 내일 오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비는 모레쯤 점차 그치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 부근에 동서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전선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까지 올라왔다가 모레쯤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온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22도, 대구 24도가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지방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